네, 현자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진짜로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끝까지 달려가지고 수능까지 마무리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다 걸어왔던 길이고 많은 분들이 다 걸어왔던 길이지만 누구든지 쉽게 걸어왔다고 얘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에 조금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제 조금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나간 것들은 털어버리고 이제 남은 또 입시가 있잖아요. 논술 보는 친구들은 또 논술도 볼 거고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고려를 해가지고 다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문화 총평을 간단하게만 하자면 압도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도표 문제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쉽다고 할 만한 수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념에서 맘먹고 함정을 낸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함정을 판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방금 그 메가스터디에 1등급 컷이 나온 걸 보니까 46점이었나로 끊긴 걸로 보이던데 아마도 조금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45점에서 47점 정도 사이로 끊기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기다려보면 깔끔하게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수능이 끝난 당일 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10시에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끝나고 나서 저도 바로 풀어보고 바로 해설을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저도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쉽습니다.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원래 나오던 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기억,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의 열대성 저기압이 상륙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죠.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니은, 유례없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 누가 경고한 거죠? 세계 기상기구에서 경고를 했구나. 인간들이 운영하는 기구에서 이 경고의 주체가 인간이고 당연히 의도가 있을 테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 기상 데이터와 예보 시스템을 보유한 것도 인간들이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예보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리을, 강수 패턴과 농업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 당연히 되겠습니다. 강수 패턴과 농업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라는 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연 그 자체가 일으키는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1번, 기억.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있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둘 다 보편성이 있지만 자연현상은 보편성밖에 없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자연현상에는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특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2번, 사회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벌써 틀렸죠. 그렇죠?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맞아요. 보편성 나타나는 건 맞는데 사회현상에서 달리라고 표현, 이거 지금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표현하면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둘 다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인 게 맞죠. 뭐랑 다르게? 자연현상과 다르게.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몰 가치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함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4번,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 사회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편이라고 봐야죠.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예측도 힘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번, 기억 디귿. 자연현상과 사회현상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필연성은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의 원리는 사회현상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 리을 중에 니은 사회현상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고 여기서는 기억만 맞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입니다. 일탈이론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낙인이론 아니면 차교론이래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는 않겠다. 일탈이랑 관련된 문제가 아마 평이하게 나올 것 같다. 막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처럼 막 3점, 2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뒤쪽에 그런 문제가 나와 있긴 하긴 합니다만 낙인이론, 차별의 요제론이 그렇게 나오면 이제 3점, 2점 형태로 막 yes, 아니요 이런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렵게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그냥 개념만 확실하게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 이거 보통 1차 일탈 얘기하는 건가라는 거 여기서 눈치를 살짝 챌 수 있고, 청소년기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를 제대로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기가 중요하죠?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되게 사소한, 어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을 했더라도 따가운 시선을 유독 어떤 사람이 심하게 받는다면 그로 인해 범죄자로서의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정확히 말하면 내면화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럼 요거를 우리가 흔히 2차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1번, B로 가야죠. 어린 나이에 일탈행동을 일삼는 또래와 어울리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일탈행동을 일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범죄를 나도 저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별적인 교제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차교론이 되고요. 제가 A를 말 안 했네요. 이건 낙인 이론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그리고 그것 때문에 2차 일탈이 일어난다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 오른쪽에 있는 건 차교론이죠. 그렇죠? 뒤쪽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서 교정시설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차교론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구나. 차교론. 1번 A. 낙인 이론은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요 선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제 기억엔 이게 수특에도 나왔고 기출에도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정답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이 행위의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인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인 이론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낙인 이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시죠? 일탈이란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낙인 이론의 시선인 거 알고 계시죠? 낙인 이론이 보기에는 일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기준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혹은 심각한 일탈일 때도 있고 사소한 일탈일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행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보통 있습니다. 일탈이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거 일반 폭행이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주먹에 벽돌을 들고 있다면 그건 특수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벽돌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라는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게 법에는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낙인 이론에 따르면 객관적 기준, 완벽하게 객관적인 기준 따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위의 속성,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즉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낙인을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된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심각한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정확히 낙인 이론의 입장이 맞습니다. 2번, 차교론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아니죠.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차별적 교제에서 찾습니다. 이거 제재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따가운 시선을 받고 과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차별적인 제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낙인 이론의 선지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 차별적으로 제재를 당하면은 내가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을 받으면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번. 낙인 이론은 차교론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오히려 차교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차교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는 차교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 학습이란 표현이 나오면 확실히 차교론이 맞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거는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낙인 이론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과정, 타인과의 상호작용이고, 차교론도 범죄를 배우는 과정이 상호작용이니까 둘 다 타인과의 상호작용까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차교론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차교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2차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위치 바꿔줘야죠. 오히려 낙인 이론이 차교론에 비해서 1차 일탈에서 2차 일탈로 넘어가게 되는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는 게 맞고, 5번, 낙인 이론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오히려 차교론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착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나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나쁜 애들이랑 지내면 배우게 되니까 착한 애들이랑 지내면서 재사회화를 해가지고 다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사회화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차교론이고,
오히려 여기 차별론이라고 적혀있는 게 낙인이론입니다. 일탈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하지 마. 부정적 낙인 찍지 말고 신중하게 규정해서 일탈행동을 막을 수 있어 라는 대책으로 강조하는 거는 낙인이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위치 바꿔주는 게 맞는 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번도 5번도 틀려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서 C, 기갈상 문제네요. 일단 A, B, C 표가 있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능론이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혼자서 대답하고 있는 게 기능론이구나.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론과 같은 입장한테 야, 지금 우리 사회를 그냥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 그리고 이 기득권층이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 갈등론 입장입니다. 기득권층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니들이 지금 수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사회에서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는, 그렇게 공격을 받는 입장이 바로 기능론이죠. 그래서 C가 기능론.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가 이러면 거시적 관점인데, B랑 C가 S라고 대답하니까 나머지 거시적 관점 남은 거 하나 갈등론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기억, 상상론은 갈등론과 달리 집단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론이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 B는 C와 달리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능론이 오히려 갈등론이랑 다르게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유기체적인 사회관, 사회 유기체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 그럼 자동으로 정답 5번이네요. 뭐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 이유로 확신을 가지고 푸셨어야 됩니다. 기능론은 상상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하는 거 맞고요. 그렇죠? 사회 유기체론이죠. 리을, 가해는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해 행동한다고 보는가? 이거 상상론의 입장인데 가해 보면 상상론만 혼자서 yes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론, 기능론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고, 상황 정의라는 표현 상상론이 쓰기 때문에 아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죠.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학업 성취도가 종속 변수, 즉 영향을 받는 게 되겠고, 자기 통제력이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 통제력이 원인, 즉 독립 변수 되겠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오케이, 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럼 90명이 표본이겠죠. 이 아동 90명이 표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모집단은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딱히 가설에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적혀 있지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1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먹을 수 있다. 기다리란 소리죠. 이거 뭘 측정하는 걸까요? 자기 통제력을 측정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참을 수 있는가라는 거,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조건을 줬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를 예측하여 기입하겠구나. 이게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실험법이 아니에요. 잘 보면은 실제로 초콜릿 1개를 받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실제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걸 관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 내가 바로 먹을까 혹은 기다리다 먹을까 끝까지 기다릴까를 예측해서 기입하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질문지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험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질문지를 돌려가지고 너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라고 예측하게 한 거예요.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하여 통계 분석해 보니까 끝까지 기다림이 나머지 학업 성적이라는 건 위에서 지금 종속 변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 변수에 따라서 질문지를 주고 거기다 질문지에서 하나 더 물어봐가지고 너의 학업 성적은 얼마라고 물어봐가지고 이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의 관계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린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실제로 가장 오래 기다린 애들,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력, 즉 독립 변수가 높은 애들이 종속 변수, 즉 학업 성적도 높았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양의 관계가 만족되었구나,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보니까 연구가 하나 또 있어요. 연구자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해 보려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이번엔 여기 아동 900명이 표본 집단이 되겠죠. 2차 연구죠. 지금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했어요. 일단 갑의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서 연구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왜 조사했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독립변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독립변수 1이었다면. 왜?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랑
학업 성취도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높으면은 뭐 종속 변수인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종속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억지로 생각하면 뭐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배경도 높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통제력이 원인이 돼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럼 아마 독립변수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뒤쪽에 보면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했어요.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라는 표현에서 혹시 이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집단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면은 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서 연구 대상자를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나눴다라는 표현을 이 문장만 읽고도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가정의 경제적 배경 가지고 두 개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해보니까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 행동 정도라는 독립변수랑 학업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는 크게 연관이 없었다. 근데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실히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독립변수 2가 맞구나. 이거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독립변수,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실제로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갑의 연구 결과가 다르게 이 을이 연구한 거에서는 갑의 연구 결과는 분명히 기다림 행동 정도랑 학업 성적이 연결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을에서는 연결이 없었구나. 연구 결과가 뒤집혔구나. 을의 연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1번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갑은 실험법에 따라서, 을은 질문지법에 따라서 했나요? 방금 여기 적어놨죠. 실험법 아니라고. 그렇죠? 갑은 실험법이 아닙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 맞아요. 지금 체크해 보면은 수집을 했잖아요. 지금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걸 질문지법으로 했을 거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어떤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렸다. 그래서 틀린 선지. 2번 기억은 가불의 연구 모두에서 수용되었다라고 되는데 기억이 뭐죠? 학업 성취도의 자기 통제력이 정의 역량, 학업 성취도가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을 것이다 라는 거. 이 가설이 갑한테는 확실히 검증된 게 맞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수용됐죠. 끝까지 기다린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계속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학업 성적이 높았다는 거니까. 근데 을은 뭐라고 돼 있었죠? 기다림 행동 정도랑 학업 성적의 차이는 유의미하지가 않았다. 즉 기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갑한테는 수용된 게 맞지만 을한테는 수용된 게 아니라서 기각된 거라서 틀렸습니다. 3번 니은은 가불의 연구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다라고 돼 있는데 니은이 기다림 행동 정도, 바로 먹음, 기다리다, 끝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거. 이 독립변수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 기다림 행동 정도라는 게 독립변수를 구체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통제력이라는 모호한 표현 말고 기다림 행동 정도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걸 실제로 질문지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맞고 확실히 갑 연구 결과에서 을 같은 경우에도 갑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 한 방식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을도 그대로 했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을의 연구 결과 모두에서 이 기다림 행동 정도는 이 자기 통제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맞죠. 3번이 정답. 4번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찾아볼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 맞습니다. 그렇죠?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음, 가정의 경제적 배경. 이거 독립 변수였잖아요. 그렇죠? 을의 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가 아니다.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 맞는데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5번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쪽은 실험하고 한쪽은 실험 안 하고 한쪽은 독립 변수를 개입시키고 한쪽은 독립 변수 개입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 집단으로 구분한 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애들, 안 좋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눴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 정답 3번. 5번입니다. 문화의 속성이죠. 문화의 속성, 총체성, 변동성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돼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벌써 뭐 나온 거예요? 공유성 일단 기본으로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해서 아픈 사람을 구수로 치료하려고 했는데 반면
질병의 원인을 과학에 근거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찾기 때문에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 반면이란 표현이 나왔고 과거랑 현대의 문화가 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 일단 기본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찾아내자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 종교적인 믿음이든 어떤 사회적인 믿음이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라는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고, 질병의 원인을 과학에 근거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해서 새롭게 의료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체성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 안일이 발림을 엮은 전통 민속악기인데, 최근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해서 남녀노소가 쉽게 즐기는, 이 표현 중요하죠, 그렇죠? 남녀노소가 쉽게 즐긴다라는 표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공유성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럼 변동성도 들어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판소리에다가 소리꾼의 소리가 원래 있었는데 이 소리꾼의 소리에 더해서 베이스, 드럼, 댄스 같이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음악의 요소들을 더해가지고 재탄생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있던 거 남아있고 거기에 추가로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는 소리죠. 뒤쪽에 보면 좀 더 명확해요. 판소리의 이야기가 갖는 서사성은 유지하면서도, 서사성은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도, 그리고 소리꾼의 소리도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베이스, 드럼, 댄스를 넣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독성 강한 리듬과 흥겨운 춤을 더해줬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화가 계속 덧대지면서 풍요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뭘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게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어떤 문명이라는 위대한 문화를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속성인 축적성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축적성만 확실하게 나에서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됐다라는 표현. 상징을 통해서라는 표현은 축적성의 표현에 해당되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학습성입니다. 그렇죠? 학습성. 막 쌓여서 풍요로워진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2번, 문화는 세대를 전승하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게 맞겠죠. 그렇죠? 과거 세대는 판소리의 소리꾼의 소리, 서사성 이것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세대들은 베이스, 드럼, 댄스, 중독성 강한 리듬, 흥겨운 춤까지 더했다. 그러면 축적성의 얘기가 맞죠. 2번 정답. 3번,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한다. 이거는 총체성인데 총체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에만 있었고 나에는 없었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 내용이 변화한다. 이거는 변동성의 내용인데 변동성 같은 경우에 둘 다 나타나 있어서 탈락. 5번,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이거는 공유성에 해당되는 특징인데 공유성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정답 2번. 6번 보죠. 밑줄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 급진적 이상주의자였던 이상주의, 소설가로 등단 이런 거 다 적혀 있으니까 지위와 역할이랑 관련된 문제겠구나라고 대충만 읽어봐도 느낌 옵니다. 급진적 이상주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개혁에 관심이 컸던 갑은 경제적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사실 이거는 밑줄 끄은 것들 읽고 대신에 밑줄 끄은 거 양쪽에 있는 맥락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읽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선지랑 하나씩 비교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 이상주의자는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지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위가 아닙니다. 성취지위고 귀속지위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상 혹은 생각은 지위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공산주의자다 이런다고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공산주의자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채식주의다라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나의 역할을 채식주의에 맞춰가지고 기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위라는 개념은요, 사회적으로 가진 위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의자, 공산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은 지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상주의 활동가, 이상주의 기반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이상주의적 활동가의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상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상 외에도 비유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어른들의 선생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은 마치 저의 아빠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그 친구들의 아빠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는 절대로 지위가 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배역, 연극 속에 있는 배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같은 것들 있죠. 주인공,
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하지만 사회적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연극 안에서만 인정받는 어떤 역할에 가깝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치라고 부를 수 없다. 배우는 사회적 위치가 될 수 있지만 배역, 나는 장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장발장이 되지가 않아요. 주인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회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전부 다 지위로 인정되지가 않는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됐을 내용. 2번, 니은 같은 경우에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은은 회사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회사원인데 회사원으로서 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물건을 대는 그런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 향, 뇌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건 나름대로 이 아버지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나는 청렴한 회사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실제로 행동한 역할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정답. 3번, 디귿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디귿 보면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건 역할 갈등 아니지. 타인과 싸우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내가 2개 이상의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역할들에서 나오는 내가 2개 이상의 지위가 있어.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내가 2개 이상의 지위가 있어서 그거에서 나오는 2개 이상의 역할 때문에 어떤 역할을 선택해서 제대로 된 역할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역할 갈등이지, 타인과의 싸움 혹은 갈등은 절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4번, 리을은 미음이 되게 한 갑의 애기사회하다. 리을 보면 소설가로 등단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설가를 미리 한 건가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소설가로 등단했는데 나중에 한계를 느껴서 영화계에 입문했으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가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미리 내가 이런 직업 혹은 지위를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한 사회화라고 볼 수는 없다. 5번,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은 영화감독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아니, 영화감독으로서 역할, 행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만든 거지.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 보상을 이 사람한테 작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스스로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7번 문제입니다. 참 재밌었어요. 이게 6월 평가원에도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설마 이렇게 내겠어 수능에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6월 평가원에 되게 증가율 같은 개념을 계속 물어보는, 원리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문제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아마 다들 쉽게 풀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보 분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가 나와 있고,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는 남자 평균 임금, 여자 평균 임금을 합쳤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 평균 임금을 100으로 잡은 게 아니라 남자 평균 임금과 여자 평균 임금을 그냥 단순히 더한 값을 100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거니까 65, 35, 60, 40, 55, 45 다 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 남자 평균을 합한 임금을 100만 원이라고 치면 남자는 65만 원 받고 여자는 35만 원 평균으로 받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T년,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 그렇죠? 이 연도 안에서 비교를 하면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65 대 35만큼 많고, 이 T 플러스 10년에도 남자가 더 많고 T 플러스 20년에도 남자가 더 많고, 이러니까 맞네요. 니은,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지수,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지수 간 격차는 10%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 감소했다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10%만큼 감소를 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남성 임금지수, 여성 임금지수 간 격차 찾는 건 되게 쉽죠. T년이랑 T 플러스 10년에 여기는 65에서 35 하면은 30 차이가 나고, T년에 여기서 60에서 40 차이가 나는 T 플러스 10년으로 2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게 10% 감소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 절대 10% 감소한 거 아니죠. 30에서 10% 감소하면 27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이 됩니까? 바로 틀렸죠. 이건 10%가 아니고, 이거 얼마만큼 감소인지 정확히 구하려면 30분의, 실제로 여기서 감소한 양 10, 3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는 3분의 1이 감소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0%가 아니라. 디귿,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증가율,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증가율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하나씩 찾아볼까요? 증가율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증가율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기 전에 값,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 여자니까 35, 이게 변하기 전에 값이 분모가 될 거고요. 35분에 여기서 40이 됐으니까 실제로 5만큼 올라갔죠. 그럼 실제로 변한 만큼의 값 5, 이렇게 35분의 5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얘랑 얘를 비교만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 안 해줘도 되겠죠.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증가율 이렇게 하면 여자가 40에서 45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40분의 5가 되겠습니다. 변하기 전에 값 40, 그리고 40에서 45로 넘어갈 때 실제로 변한 양 5, 이렇게 해가지고 40분의 5.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가율이 나오겠죠?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분모가 적으니까 더 크죠. 그럼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 전자의 증가율이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후자의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그럼 정답 2번이죠.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지수 감소율이라고 했습니다. 감소율도 증가율이랑 똑같아요. 실제로 변하기 전의 값을 분모로 두고 실제로 변한 만큼의 양, 감소한 만큼의 양을 분자로 두는 겁니다. 감소율, 증가율 비교하랍니다. 그러면은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남자의 임금지수 감소율은 얼마죠? 65에서 55가 됐으니까 65 변하기 전의 값 분의 실제로 변한 양 10만큼 감소한 양을 해주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감소율이 나오고,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지수 증가율, 이것도 정보 분야 여성의 35에서 45가 된 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그러면 35분의 실제로 변한 값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크잖아요. 지금 딱 봐도 크기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정답 2번. 8번 문제 자료 수집 방법,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헌연구법이 나와 있네요. 조금 특이하게. 보통 뭐 참여관찰법이나 실험법이 나와 있거나 하는데,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이렇게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A, B, C다.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으려고 연구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뭐 친밀한 관계까지는 뭐 참여관찰법도 형성할 수는 있는 건데,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표정 등의 비언어적 단서에도 주목하였다. 기본적으로 언어적 응답이 있었구나. 그리고 표정의 비언어적 단서도 있었구나. 여기가 나와 있는 것 중에는 확실히 면접법이 되겠죠. 두 번째,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른 연구가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러면 빼박 문헌연구법이구나. 다른 연구들을 체크해보고 논문들을 체크해보고 연구를 검토한 거에 해당되니까.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문항이 있다는 거죠. 사실 나머지는 질문지법밖에 없어서 당연히 질문지법이 들어갈 거고, 문항 얘기 나오고 있고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이런 것들 체크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질문지법의 특징 중에 하나죠.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질문지법 특징이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면접법은 문헌연구법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문헌연구법이 오히려 면접법에 비해서, 이거는 아무도 문헌연구법에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작은 게 문헌연구법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앉아서 구글링으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시간적 제약도 없고 공간적 제약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문헌연구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죠.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라고 하지 연구 대상자라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헌연구법은 문헌을 조사를 하는 거지, 논문이라든지 뭐 구글링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조사하는 거지 사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사실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일원화시켜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자료수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질문지법은 누가 봐도 언어적 상호작용 해야죠. 이 질문을 주고 그 사람이 텍스트로 적어주든 말로 해주든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이라서 틀렸다. 오히려 C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3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면접법은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나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질문지법은 상대적으로 되게 건조하게 그냥 그 사람들의 답, 뭐 1번, 2번, 3번, 4번 혹은 주관식으로 딱 적어주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질문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면접법은 나머지와 달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질문지법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통계 처리가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질문지법에 해당되고, 면접법은 통계 처리가 좀 어렵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C와 달리, 질문지법과 달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문헌연구법도 사실 수집된 자료 통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완전 틀렸고, 5번, 질문지법은 나머지에 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죠. 질문지법이야말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잘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정답 3번. 다음 9번입니다.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문제가 6평, 9평에서도 개념으로 나왔고, 이게 아무래도 도표 문제로 어렵게 제시되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현강에서도 말했었고 아마 6평, 9평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문제 분석하면서 실제로도 그냥 개념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수업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3번 선지, 빈곤율, 전체 빈곤율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은.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는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A는 인간으로서 신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엔 소득이 불충분한 상태. 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절대 빈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위 소득을 고려하는 상대 빈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번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가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둘 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상대 빈곤이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긴 하죠. 근데 절대 빈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금 당장 최소한의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밥을 잘 먹는다. 상대적 박탈감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선지. 2번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중위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죠. 중위소득의 2분의 1 가지고 그냥 상대 빈곤 잡는 건데 중위소득이 높든 낮든 상대 빈곤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3번 절대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중에 더 높은 값이 그냥 전체 빈곤율이에요.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빈곤율이 더 높으면 상대 빈곤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 빈곤율에도 해당되게 되고, 만약에 상대 빈곤율 쪽이 더 높으면, 다시 말하면 상대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훨씬 더 높으면은 절대 빈곤선이 상대 빈곤율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 빈곤에 속하면 모두 절대 빈곤에 속하면 당연히 상대 빈곤에도 무조건 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빈곤율이 그냥 전체 빈곤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 더하면 안 돼요. 4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자꾸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지우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 빈곤과 달리 절대 빈곤을 파악할 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죠. 오히려 상대 빈곤을 파악할 때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거고 절대 빈곤을 파악할 때는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 빈곤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렬로 이렇게 가구를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사람이 버는 소득, 이 중위소득의,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부르죠. 이 중위소득의 2분의 1도 못 버는 사람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분의 1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 빈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절대 빈곤과 달리 상대 빈곤을 파악할 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에서는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둘 다 선정할 때 모두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상대 빈곤, 절대 빈곤은 객관적 빈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반대말은 주관적 빈곤이 있죠. 내가 그냥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빈곤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얘기할 때는 객관적 빈곤, 딱 정확하게 기준이란 게 존재하는 빈곤의 개념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다. 10번 문제, 하위문화의 사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위문화래요. 하위문화, 주류문화라고 안 했습니다. 하위문화에는 반문화랑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있죠.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여 K-팝을 즐기던 갑국의 많은 청소년이 한국 문화를 일상에서도 즐겨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시청, 이치감 요리에 한국 문화를 지들의 문화 코드로 공유해서 남들과 구별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저항하면서, 저항이란 단어 바로 나왔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인 자본주의에 저항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반문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를 만들어 살고 친환경적으로 농작물 길러 가족 생활에 공산품 소비 안에 쓰레기 안 만들어 현대인의 소비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성찰하는, 반성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1번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서 이 하위문화가 주류문화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위문화가 주류문화에 의해서 대체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외국 갑국에는 지금 이 나라가 한국이 아닌데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열광해서 청소년들이 즐기고는 있어요. 근데 뭐 주류 문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막 원래 있던 한국 문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 전혀 안 나와 있죠. 대체되지 않는다. 2번 나에서는 세대 문화와 지역 문화의 양상이 함께 나타난다. 그런가요? 여기 나에 나와 있는 반문화가 세대 문화 같은 거, 이 세대만 즐긴다 이런 표현 전혀 없고요. 지역적으로 이 일부 지역만 즐긴다 이런 표현도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세대 문화, 지역 문화도 아니겠습니다. 3번 가에서는 나와 달리 하위 문화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가치로 바꿔주는 게 맞죠. 원래 하위 문화도 그렇고 반문화도 그렇고 문화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반문화인 하위 문화도 둘 다 문화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원래 하위 문화는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거예요. 4번
반문화에서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맞죠. 그렇죠? 저항한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5번. 가나 모두에서는 물질 문화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간다. 이거 문화지체잖아요. 문화지체. 근데 여기는 딱히 문화지체의 사례가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정답 4번. 11번이요. A,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랍니다. 개인들은 A에 비해 B에서 취향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린다. 취향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정보사회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상대적으로 다원화가 덜 이루어져 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다원화, 여러 가지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 가지 취향이 인정받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취향의 자유는 정보화 사회에서 더 많이 받는다. 정보화 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욕구를 산업사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실현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정이고 정보화 사회고 여기는 산업사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기억 A, B는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상대적으로 정보화 사회보다 매체가 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는 압도적으로 매체가 통신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지지만 산업사회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꽤 남아있는 사회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산업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비해서 제약이 크다. 이거 맞습니다. 니은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정보화 사회는 쌍방향 매체, 즉 뉴미디어, 즉 인터넷, 혹은 SNS 이런 것들의 정보 전달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틀렸고. 디귿 가에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들어가고 나에는 비대면 접촉 비중이 들어가고 가에는 정보화 사회가 더 높아야 되고 나도 정보화 사회가 더 높은 건데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탈관료제의 특징이잖아요. 정보화 사회는 탈관료제가 주로 많이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접촉의 비중도 정보화 사회에서 당연히 더 높습니다. 얼굴 안 보고 그냥 접촉하는 거 이거 산업사회에서는 거의 없다가 정보화 사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분권화라는 표현이랑 이거는 그냥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건데 분권화라는 표현이랑 분업화라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분업이라는 표현은요. 관료제랑 탈관료제에서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업은 원래 공식 조직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분업이 원래 공식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관료제도 탈관료제도 있다. 근데 분권, 권력을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탈관료제만의 특징이 맞다라는 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나눠준다는 거는 중앙 집권화의 반대말이고 실제로 탈관료제에서는 구성원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재량권을 높여준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에 있는 임원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탈관료제만의 입장, 분업은 둘 다의 입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정답 2번 기억 디귿이네요. 리을 가에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가는 정보 사회가 더 높아야 되는데 정보 사회는 뉴미디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뉴미디어라는 게 쌍방향 매체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틀렸고 나에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보화 사회에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가 좀 덜 되는 편이죠. 농업 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합쳐져 있고 정보화 사회는 중간 정도고 산업 사회에서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산업 사회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 2번. 13번입니다. 사회변동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 진화론 순환론. 문명은 인간처럼 생애 주기가 있어서 발생, 성장 거쳐서 쇠락, 몰락까지 나타난다라고 확실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환론이겠습니다. 원래 문명에는 진화만 있는 게 아니야. 발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쇠퇴하고 멸망할 때도 있어. 순환론. 문명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몰락 이런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순환론이겠죠. 사회는 항상 미분화해서 분화되는 거. 원래는 분화가 안 돼 있다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분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점점 더 분화하는 형태, 마치 생물체처럼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이런 식으로 항상 발전한다, 좀 더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진화론 되겠습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하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분화하면서 복잡성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발전한다,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진화론의 일정한 방향으로서의 변동이겠죠. 1번 순환론은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이거 진화론 특징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화론의 특징. 이거를 단선적 발전 혹은 단선적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포켓몬스터처럼 진화론은 무조건 파이리에서 리자드가 되고 리자몽이 되고 거북이에서 어니부기가 되고 거부광이 되나요? 거부광. 꼬부기에서 어니부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부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선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 진화론의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순환론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주기라는 표현이랑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표현이 합쳐지거나 혹은 주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순환론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실제로 발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발전. 하지만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비슷한 모양이 계속 나타난다. 주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순환론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3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과소평가하는 편입니다.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니들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역사의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간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거. 반면에 진화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받죠. 진화론에 따르면 그 당시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스펜서,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은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스펜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단계에 있는 나라고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파이리 상태에 있다. 우리는 리자몽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배해도 괜찮다라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그때도 받았고 지금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5번, 순환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아니죠. 순환론이 장기적인 거고요. 진화론은 단기적인 건 아니고 진화론도 물론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지만 순환론이 단기적이다 이러면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순환론은 굉장히 길게 역사의 긴 과정, 최소한 500년 단위, 1000년 단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문명이 순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순환론이 장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 4번. 14번입니다. 문화 이해 태도가 나와 있네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 B랑 C가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셋 중에 A, B, C 중에 C만 혼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르다는 건데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이 되고 상대주의는 평가의 대상으로 안 보니까 그럼 혼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상대주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가? 내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건 유독 사대주의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대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A랑 구분된다고 하니까 A가 사대주의구나. 그러면 B는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아래쪽에 보면 to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 갑을병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 보세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소몰이 축제가 짱이야. 최고의 문화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들어가고요. 을 맞아요. 매번 외국 여행 때 이 축제를 보는데 웅장한 규모와 분위기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제는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축제를 평가절하하고 외국 축제를 올려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대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황소가 처참하게 죽잖아. 이게 무슨 축제예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를 이 사람은 보편적 가치라고 보고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문화를 막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인지 알 수는 없고 역시 사대주의도 아닐 거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상대주의 중에 극단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문화를 존중한다고 해도 보편적 가치를 어기는데 대체 어떻게 존중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확실히 말하면 극단적인 문화를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갑의 문화 이해 태도는 사대주의에 해당된다. 갑 사대주의 아니었죠. 자문화 중심주의였죠. 을의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죠. 사대주의였죠. 병의 문화 이해 태도는 C, 상대주의에 해당된다. 극단적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지 그냥 무작정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사실 안 나와 있죠. 4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머지와 달리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맞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 말고도 추가로 제국주의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 상대주의는 해당 사회 맥락에서 문화를 존중하고 맞아요. 이거 상대주의는 원래 해당 사회 맥락에서 문화를 존중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죠. 그러면 A, B는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 사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사대주의는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외국 문화, 우리 문화 아니고 우리 문화를 평가절하 하면서 외국 문화를 기준으로 보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 정답 4번.
자, 왔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 오답률이 적어도 3등 안에 무조건 들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복지제도랑 관련 문제. 사실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9월 평가원에 왜 복지제도에서 이렇게 기억으로 빈칸 이렇게 만들어 놓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6월 평가에 나왔던 중복수급자랑 관련된 문제를 살짝 요리요리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면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한테만 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연금, 돈을 실제로 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초연금이라고도 적혀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뭐죠? 공공부조다 바로 나와야 되고, 그걸 몰라도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주고 돈을 주니까 선별적으로 주는 금전 지원이구나, 공공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노인성 질병,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급여를 줘.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사회보험으로 보셔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가와나 중복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딱 봐도 A, B, C 지역 전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가중평균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인구 비율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기억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는 니은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가중평균을 가지고 가랑 나의 수급자 비율을 가지고는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나 중복수급자 비율도 사실은 A 지역 안에서 중복수급자 비율, B 지역 안에서 중복수급자 비율, C 지역 안에서 중복수급자 비율, 전체 중에서 중복수급자 비율이니까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가중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A, B, C 지역의 인구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죠. 처음에 바로 6 A 지역이랑 전체 6 이게 겹치네. 그러면은 A 지역은 없다고 생각해도 B 지역이랑 C 지역이 전체가 6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되겠다. 왜? A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 B 지역, C 지역을 합친 BC 지역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A 지역과 BC 지역은 모르지만, BC 지역이 몇 %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A 지역 하나 있고 BC 지역인데 전체가 6이다? 그럼 BC 지역도 무조건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비율도 6%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중평균의 원리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긴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겹치면은 날려도 된다. 이것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C 지역의 전체가 6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가운데 BC 지역을 합친 지역을 6이라고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C 지역에 2대 1만큼 더 가깝게 되네요. 지금 이 비율상의 거리가. 그러면 C 지역에 여기 지금 4%의 분모가 C 지역 인구, B 지역의 분모는 B 지역의 이 비율의 분모는 B 지역 인구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2대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크기 때문에 C 지역 쪽이 더 크니까 C 지역에 지금 거리가 가까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C 지역이 2, B 지역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근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이거 다 65세 이상 인구잖아요. 그렇죠?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제가 인구라고 편의상 말했지만 정확히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라고 돼 있으니까 B 지역이 A 지역의 3배구나. 그럼 A 지역을 1이라고 잠자치면은 B 지역은 실제로는 1이 아니라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 C 지역 같은 경우는 1대2 유지해야 되니까 3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1대 3대 6, 그리고 전체는 10이구나. 다 합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3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65세 이상 인구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실제 수급자 숫자도 구할 수 있겠죠. 수급자 숫자를 미리 구해야 될까요? 아래로 선지로 살짝 내려가 보면은 수급자 숫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비율들을 보면 막 19 이래가지고 구하기가 좀 짜증난단 말이죠. 그냥 물어보는 것만 수급자 수를 구해서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니은 누가 봐도 지금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래에서 보면 기억니은 물어보고 있죠. 실제로 구해보면 되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요. 그냥 하고 갑시다. 그냥 하죠. 예. 가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5%, 60%, 전체가 60%인데 인구 비율은 1대 3대 6입니다. 100명, 300명, 600명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되게 간단한 방법. 여기 A 지역은 100명 중에 45%가 실제 수급자 수가 45명일 거예요. B 지역은 모릅니다. 이 비율을 모르니까. C 지역은 600명 중에 60%니까 실제로는 360명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는 1000명 중에 60%니까 전체는 600명일 겁니다. 여기 수급자 숫자 다 더하면 전체 600명 나와야 돼요. 그렇죠? 45명, 360명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405명. 그러면 600명에서 405명 빼주면 여기는 실제로 수급자 숫자가 195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195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0명 중에 몇 %가 195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300명 중에 65%가 지금 195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은 65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니은도 한번 구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300명 중에 19%면은 실제로는 57명일 거예요. 그쵸? 여기는 600명 중에 19%면은 몇 명이죠? 6, 9, 54니까 114명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57명이랑 114명. 그리고 여기는 1000명 중에 20%니까 실제로는 200명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57명이랑 114명을 더해보면은 실제로 171명이 나오기 때문에 200명 중에서 여기를 지금 빼주면은 200명 중에서 171명을 빼주면 여기는 실제 수급자 숫자가 29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00명 중에 29명이 되려면은 29% 그냥 이렇게 되면 되죠. 아, 그러니까 니은은 29구나. 근데 여기는 2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가가 공공부조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둘 다 해당되잖아요. 그쵸? 둘 다 해당되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C지역, B지역보다 높다. B지역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B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공부조, 가수급자가 있고 나수급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건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면은 가나 나 둘 중에 하나만 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전체 비율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지금 B지역 지금 구하는 거니까 B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수급자는 65%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나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라고 지금 돼 있어요. 19%.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수급한 애들이 10%라고 돼 있어요. 여기 10%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나 지역에서 둘 다 수급한 애를 빼면 여기는 9%가 들어갈 거고 가 지역에서 둘 다 수급한 애를 빼면 여기는 55%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실제 비율이 나오는 거죠.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여기 합집합 숫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19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더하면 74가 나오나요? 74%가 나오겠네요. B지역 안에서. 비율 지금 물어봐. 수급자 숫자 아닙니다. 수급자 숫자 물어보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비율상에서 수급자 숫자를 또 곱해줘가지고 뭐 300명 중에 74%니까 뭐 예를 들면은 222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수급자 숫자를 물어보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율이니까 그냥 74% 그냥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죠. C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C지역도 똑같이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방금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면은 65명, 여기 65명, 그리고 여기 19명 이렇게 더하면은 여기 더해주면은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두 번 더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 더해진 거 10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65 더하기 19 하면은 84니까 거기서 10 빼면 74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C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그럼 60이랑 19랑 더하면은 79 거기서 4를 빼주면은 75가 되잖아요. 지금 C지역은 75라는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비율로 따지면 C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2번 앞에서 정답이 나왔네. 이렇게 하고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믿어오면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시든가요. 3번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지역, A지역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B지역은 아까 우리 딱 구해놨네요. 57명, C지역은 114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지역은 지금 29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B지역 같은 경우에는 57명, A지역 같은 경우는 29명 이렇게 하면은 3배가 아니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럼 A지역의 수급자 수. A지역 수급자 수는 실제로 사회보험 체크해보면은 29명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이거 공공부조니까 C지역으로 가서 공공부조의 숫자를 구해보면 360명이었잖아요. 360명. 그러면 29명이 360명보다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번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죠. 비율 물어봤습니다. 이 비율은 B지역이 가장 높고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거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의 비율은 C지역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해 볼까요? 공공부조는 지금 비율로 따지면 45, 65, 60이니까 B지역이 제일 높은 거 지금 맞네요. 선별적 복지는. 그러면 사회보험도 그럴까요? 29명, 29%, 19%니까 A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C지역이 제일 높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만 A지역으로 고치면 맞는 선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16번. 이거 계층이동 문제 6월 평가원에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풀어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요,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 수능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기 위에다 숫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지금 사람 수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고 이 네모의 면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색칠되어 있는 걸 숫자로 적자고요. 그냥 여기다가 2, 여기는 1, 여기는 빵 색칠,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0, 1, 0, 2, 1, 3, 1, 1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3 곱하기 3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리잖아요. 상중하, 상중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자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리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그냥 표현만 한 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실제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 중, 하로 그냥 겹친 애들, 여기 대물림한 애들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 올라갔네요.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도 상층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쪽이 상승이동이 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강이동이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냥 부모랑 자녀랑 계층이 대물림된 애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실제로 선지도 그런 것만 물어보는 되게 쉬운 문제죠. 1번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갑국에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애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2에 해당되고 하강 이동한 애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3에 해당됩니다. 그럼 하강 이동이 3 면적, 상승 이동은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강 이동 쪽이 더 많네요. 2번 을국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 이동보다 많다.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 을국에서는 세대 간 이동을 한 애들 여기 하강 이동을 했든 상승 이동을 했든 계층 이동을 한 애들은 4. 그리고 계층 대물림 한 애들은 1, 2, 3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부모 세대의 경우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를 그냥 다 더해보죠. 이거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이거는 지금 계층의 구성 비율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피라미드형인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럼 부모 세대만 다 더해보면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3 이렇게 돼가지고 3, 4, 3이니까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이거 지금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2, 3, 5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 피라미드형이네요. 하층으로 갈수록 더 커지니까 그러면 을국은 피라미드형이라서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형에 비해서 사회통합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중층이 계층이 구성 비율이 제일 높으면 그게 사회통합이 유리한 거고 중층이 다른 계층보다 하나라도 계층 비율이 더 낮다면은 그러면 사회통합이 불리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피라미드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는 틀렸다. 4번 자녀 세대의 경우 갑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고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자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쌍층은 3,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되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2, 3, 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녀 세대는 갑국에서는 모래시계형이 맞고 그렇죠. 중층이 가장 낮고 상층, 하층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는 2, 3, 5로 하층으로 내려가면 커져가지고 갑국의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인 거 맞고 을국은 피라미드형인 거 맞고 정답 4번. 5번 갑국에선 개방적 계층 구조, 을국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계층 구성 비율만으로는 여기가 개방적인 곳인지 폐쇄적인 곳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라고 해서 폐쇄적인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라고 개방적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개방적이면서 막 인구 이동이 막 이루어지면서 피라미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폐쇄적인 상황에서 다이아몬드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비율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다시 말하면 수직적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지 수직적 이동이 거의 제한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정답 4번입니다. 17번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야겠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딱 봐도 지금 이거 긴 글을 이렇게 해놓고 문화 변동 물어보면 뭐 문화 접변이니 직접 전파니 발명이니 발견이니 문화 변동의 요인들과 문화 변동의 결과들을 물어보는 문제일 텐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진짜 자세하게 읽으면서 잘 가셔야 됩니다. A국은 전쟁에서 필요한 군량을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물로 살균한 유리병에 넣은 병조림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A국에서 발명이 있었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재적 요인이죠.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제 통조림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아이디어가 전파돼서 넘어와서 우리 안에서 발명을 한
B국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국의 한 발명가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따개를 개발하였다. B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지금 뭐가 전파가 됐다는 표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C국의 발명자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분리하는 따개를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국에서도 발명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냥 C국 안에서 그냥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맥락을 파악하자면 B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통조림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적혀있는 문장만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철제 통조림 뚜껑을 그냥 이 안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발명입니다.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했다. C국의 기업이 또 발명을 했어요. 원터치 캔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했어요. C국의 사람들이 A국, B국으로 가서 공장을 건설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을 생산했겠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전파가 된 건 절대 아니고 A국과 B국의 이 원터치 캔이라는 게 지금 직접 전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사람을 통해서 넘어갔으니까. 이후 세 나라 모두 원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라니까 실제로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문화가 일상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1번, A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A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게 맞죠, 그쵸? 여기 지금 A국이 C국에서 통조림 뚜껑이 발명돼 가지고 이게 A국, B국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당연히 넘어갔을 테니까 1번 정답. 2번, 그걸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도 돼 있으니까 넘어간 걸로 끝났다면 문화 변동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넘어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문화 변동이 나타난 거 맞죠? 2번, 비국에선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요, 식민지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식민지 상황에서도 자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여기 뭐 식민지 상황도 없고 뭐 전쟁이란 표현만 있는데 이게 뭐 강제로 막 총을 겨누고 막 이거 쓰라고 한 건지 그런 표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지만 어떤 식으로든 강요했다라는 표현이든지 뭐 강제적이라는 표현이든지 그런 어떤 맥락이 나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모른다. 정확히 강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3번, 시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시국에는 발명만 있었지 간접 전파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4번, A국에서는 B시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A국에서는 지금 발명이 나타나가지고 내재적 문화 변동이 일어난 거 맞는데 요인 때문에. 근데 문제는 C국에서도 발명이 일어나서 C국에서도 원터치 캔이 잘만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B시국과 달리라고 얘기할 때 C국과 달리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5번, A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AB국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고요? B국에서 나타난 게 맞죠. 근데 A국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C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선지. 정답 1번. 18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 시험에서 제일 통수로 심하게 맞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슥슥슥 읽으면서 넘어가다가 사실 틀릴 뻔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대로 된 함정이 하나 있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좀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진짜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한번 읽어보죠. 사회집단 조직에 대한 진술입니다. 온라인 게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환영해요.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집단이랑 조직이랑 이 특징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죠? 선지를 슬쩍만 봐도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발적 회사체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속한 거를 정말 잘 체크하고 그럼 그 속한 집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갑, 나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여기서 펀드 매니저 일하고 있어. 일단 회사 나왔죠? 회사 내 게임 동아리 나왔어. 회사 내 게임 동아리. 요거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죠. 일단 회사는 당연히 공식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회사 내 게임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에도 해당될 거고 이익사회이기도 하고 공식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익사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념 정리는 제가 지금 따로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근데 여기서 페이크를 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함께 활동하는 을의 권유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을도 지금 요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 다음 갑과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거 공식 조직이라는 거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갑은 자산 운영팀에서 저는 홍보팀에서라고 해서 뭔가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회사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회사 안에 있는 팀이라든지 프로젝트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같은 고향 출신 모임인 향후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뢰 제안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같은 고향 출신의 모임인 향후회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고향 출신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 고향에 지금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향우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여기 비공식 조직도 자발적 결사체지만 향후회 같은 경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죠. 회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뭐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래 보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친목 단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여기도 향후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뢰 제안을 받아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럼 또 을도 지금 향후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거. 을이 지금 되게 발이 넓죠. 막 여기저기 막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18번 문제. 선지 한번 보죠. 1번. 갑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모두에 속해 있다. 갑은 공동사회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사회, 회사, 게임 동아리 이런 데는 속해 있죠. 그래서 틀렸다. 2번. 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이거 을이 이 비공식 조직,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있고 당연히 회사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거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보시면 이제 2번을 정답으로 못 보게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노골적으로 함정을 판 문제입니다. 3번. 병은 1차 집단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1차 집단이랑 비공식 조직 찾아보면 병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속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비공식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향후에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1차 집단은 맞습니다. 근데 비공식 조직, 뭐 회사 내에서 만들어졌다. 공식 조직 안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선생님 틀렸고 4번.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갑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조직, 즉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고 근데 을도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걸 못 보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없다라고 보면 을이 그냥 회사에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을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을도 갑도 둘 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 즉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인 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둘 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같이가 정답인 거죠. 5번. 을은 갑병과 달리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이 친구들 중에 2차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갑 을이 지금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2차 집단에 속해 있고 병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사 뭐 이런 표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향후회라고만 나와 있고 1차 집단, 친목 집단에 해당되니까 그러면은 갑, 을이 병과 달리 2차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19번 문제 좀 어려운 척하고 지금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좀 쪼르셨죠? 지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막 A,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막 온갖 막 점수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A 하나만 두고 A는 사회적 소수자구나. 신체 문화적 특징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즉 집합적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소수자들을 의미하는 개념. A는 사회적 소수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내려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A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되는가? 아니죠. 사회적 소수자는 사람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도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숫자는 압도적이었지만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사회적 소수자였던 것처럼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게 정답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 해서 맞았고 갑은 예스라고 해서 틀렸겠죠. 특정 집단이 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소수자인지 여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가?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건데 상대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고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기서 알 수 없죠. A는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 제가 사회적 소수자 개념 수업하면서 4가지 특징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적을 시간 없고 말로만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신체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식별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식별이 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 조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가? 이거 전에 사실 권력의 열쇠라고 부르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힘이 약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제대로 받는가. 이게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 이거랑 같은 뜻이고 이걸 우리가 흔히 권력적으로 열쇠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식별 가능성, 두 번째 권력의 열쇠,
세 번째, 사회적 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적혀 있는 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요거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네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사회적 소수자가 맞습니다. 그럼 얘는 예라고 대답해서 맞췄고 얘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틀렸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 A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여성 할당제라든지 혹은 장애인 할당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대를 해주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평등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주류 집단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남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 비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갑이 yes라고 대답해서 맞췄고 애초에 갑은 지금 2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기억은 yes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출 수가 있겠죠. 을 같은 경우에는 2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틀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을은 아니오로 대답해서 틀렸어야 되는 거고 을이 여기서도 이게 정답이 yes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니오로 대답해서 틀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 예, 아 이렇게 되겠네요. 예, 아 3번이 정답. 쉬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 부양비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죠. t년 t 플러스 100년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요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일단 표를 만들어 놓고 갑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이고 아 뭐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국에서 t 플러스 100년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전체를 100값으로 잡았을 때 전체를 100 이렇게 잡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의 t 플러스 100년의 t년의 2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총인구를 일단 100으로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한번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비율들이 똑같이 비율 개념으로 나올 테니까 뭐 여기 100이라고 잡으면 유소년 인구 뭐라고 적혀있든 몇 퍼센트 여기도 100이라고 잡으면 여기 뭐 20이라고 적혀있으면 20%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총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이 총부양비라는 개념을 충분히 총인구를 100이라고 잡은 와중에 이 부양인구와 유소년인구랑 노인인구의 비율을 구하는 거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아, 총부양비가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 총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부양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더하면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 거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총인구를 100으로 일단 잡고 시작을 해보면 할만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총부양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위에 있는 건 조금 이따가 보고 총부양비를 100이라고 잡으면은 이거 총부양비가 원래 부양인구 분의 노인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100이 나왔다는 건 그냥 이 뜻입니다. 부양인구가 100명일 때 이거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거는 분모가 100일 때 분자가 얼마인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인데 부양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도 100명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1대 1이라는 거죠. 부양인구랑 노인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가. 그럼 총인구가 100인데 이 100을 1대 나머지 1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양인구가 일단 50으로 고정입니다. 여기는 절반으로 나눠 가지니까 여기는 150이니까 부양인구가 100명 있을 때 노인인구 유소년인구가 150명이라는 뜻이어서 100대 150이면은 2대 3이라는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100을 부양인구는 2, 나머지는 3을 가져간다는 건데 그러면 비율상으로 부양인구가 40이 되겠다라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 비율 두 개 더하면 5, 100을 5로 나누면은 20 중에 20을 2개 가져가니까 여기는 40이고 20을 3 가져가니까 여기는 2개 더하면 60이 되겠죠. 유소년인구랑 노인인구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2분의 1 t 플러스 100년의 이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의 비율의 2분의 1이다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a라고 잡으면은 여기는 2a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 전체 100 중에 2a%가 a%의 2분의 1이다. t 플러스 100년이 t년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뭐가? t 플러스 100년이 지금 이 비율이
여기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2분의 1 A가 돼야지 얘가 얘의 2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가 지금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2A고 여기는 2분의 1A니까 4대 1이란 뜻입니다. 여기 4배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나머지 얘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50이 돼야 되는데 부양인구 50이고 총인구 100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50일 텐데 그러면은 지금 4대 1로 나눠 가지는 걸까? 여기는 실제로는 40이 되고 여기는 실제로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주면 40, 50,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는 지금 지금 여기가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는 얼마란 뜻입니까? 지금 2분의 1 a가 10이라면은 지금 여기에 2배인 a는 20이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여기 2배가 딱 돼야 되니까 40, 20, 여긴 10,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도 40이 될 거예요.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0, 40, 40, 40, 50,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이 연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비교를 하는 비율인데 맨 마지막에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돼 있죠. 부양인구가 똑같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t년과 t 플러스 100년을 비교해 주려면 부양인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50, 40 이렇게 있는 걸 50으로 맞춰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50으로 맞춰주려면 얘를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4분의 5가 곱해진 거예요. 그쵸? 얘네들은 비율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4분의 5, 얘도 4분의 5, 얘도 4분의 5 해주면은 실제로 t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 4분의 5 해주면 얘는 25, 여기 4분의 5 해주면 얘는 50, 여기 4분의 5 해주면 다 더하면 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고 실제로 이 비율과 비교를 할 때 연도별로 넘어가지고 인구 비교를 할 때 부양인구가 똑같다라는 기준이 만족됐으니까 이제 얘네들 다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1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다. 100에서 지금 125가 된 거죠. 100에서 100 된 거 아닙니다. 100에서 125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50%가 아니라 25%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틀렸고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했다. 유소년 부양비는 각각 연도별로 구해야 됩니다. 연도 안에서 각각 구해보면 되죠.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니까 50분의 40, 그러니까 5분의 4에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5분의 4에서 40분의 20이 된 겁니다. 2분의 1이 된 거예요. 2분의 1. 그럼 여긴 10분의 8이고 여긴 지금 10분의 5인데 8에서 5가 됐는데 50% 감소했다라는 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죠. 절반이 돼야 되는데 절반이 안 됐으니까. 3번 t 플러스 10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 8배이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00년이랑 t년의 유소년 인구 지금 구해보면은 t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가 4분의 1이고 여기 t년입니다.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가 2분의 4니까 2네요. 2. 그럼 여기 두 개 비교하면은 8배 차이가 나죠. 그쵸? t 플러스 100년은 t년의 8배이다. 그럼 정답이 3번이 됩니다. 4번 t 플러스 100년 노년 부양비는 t년 노년 부양비의 4배이다. 요 아래에다가 바로 노년 부양비 적어볼까요?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분의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50분의 10, 즉 5분의 1이고 요거 지금 5번 푸는 거 아니에요. 4번 푸는 거예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분의 노인 인구 하면은 1이 됩니다. 1. 그러면은 t 플러스 100년이 t년의 5배네요. 4배가 아니라.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유소년 인구 40 그리고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 지금 여기서 비교해야죠. 절대로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얘예요. 비교할 때는 40이랑 50이면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조금 못 보셨더라고 해도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못 본 게 잠깐의 어떤 방심이라든지 혹은 노력 부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충분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혹시 이번에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시 끝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정말 아쉬우면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 그렇게 흠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나쁜 생각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죽어도 열심히 앞으로 하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잘 안 좋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고 잘 보셨으면 잘 나온 대로 자축하셔도 괜찮고 이제부터 푹 쉬시면서 다음 과정을 열심히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저타임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